네, 그럼 18강 손익의 기속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손익의 기속이라 그러면 이게 뭐겠어요? 각 법인세를 산정할 때 그 수익과 매출이 있겠죠. 그러면 그것을 어느 과세년도에 넣을 것이냐. 그 기속을 정하는 게 우리의 손익의 기속 시기입니다. 그래서 법인세법에는 그 법에 따라 그 기속 시기를 정하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환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대원칙. 이게 뭐냐면 권리 의무 확정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익과 비용이 확정될 때 그 수익을 받을 권리와 내가 지출할 비용의 의무가 확정될 때 그 수익과 비용의 손익을 그 해당하는 곳에 사업연도에 넣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권리 의무 확정주의 그 옆에 보게 되면 순자산 증감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금전의 수수 여부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금전의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그 수취할 권리와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 손익을 인식을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금전의 수수와는 별개로 권리와 의무가 발생했을 때 그것의 손익을 정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법인세법, 그러니까 법에서 따른 기속 시기가 우선 적용되는 것이겠죠. 이게 이제 대원칙인 권리 의무 확정주의에 의해서 정해질 것이고요. 그리고 수많은 거래가 있는데 법인세법에서 다 정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기업 회계 기준, 우리 일반적으로 재무회계에서 배우는 내용들 있죠. 그런 회계 기준에 따라서 손익의 기속 시기를 보충하여 적용한다. 다시 한번 정립하면 법인세법에 따른 것에 우선 적용되고, 거기에서 정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기업 회계 기준을 보충적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리 의무 확정주의가 대원칙이긴 하되 그렇게 정해지지 않으면 기업 회계 기준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려운 말로 발생주의도 일부 인정한다고 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기업 회계 기준에는 발생주의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발생주의에 따른 기업 회계 기준도 일부를 인정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 항목별 손익의 기속시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환에 나와 있는 게 즉 법인세법에 따른 기속 시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자산 판매에 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산 판매에 따르면 먼저 첫 번째 일반 판매, 제일 우리가 기본적인 판매인 것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게 부동산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파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이 재고 자산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제외한 일반 판매인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우리가 이걸 인도주의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일반 판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인도로 했다. 그러면 그때 수익을 잡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단 수출은 계약상 인도 장소에 보관된 날로 일부 예외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대원칙은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때 손익을 인식해라. 두 번째로 시용 판매입니다. 우리가 그 시음 같은 걸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매를 할지 의사를 결정할 것이 있죠. 그러한 경우에는 구입하는 상대방이 구입 의사를 표시한 날이 손익의 기속 시기로 정해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재고자산 외입니다. 우리가 뭐 유형자산, 기계장치를 팔았다. 이런 것들이 되겠죠. 여기에는 부동산이 포함됩니다. 즉 부동산을 판매하는 회사가 부동산을 판매할 때에도 재고자산 외에 해당될지라도 여기에다가 부동산을 포함하라는 것이죠. 그런 부동산을 포함한 재고자산 이외 같은 경우에는 다음 중 빠른 날입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대금 청산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이 네 가지 중 빠른 날. 저는 공부할 때 이걸 줄여서 빠대소인사 이렇게 외웠는데요. 이 네 가지 중 빠른 날을 재고자산 이외에 귀속 시기로 한다. 팔게 되면 그 수익에 대한 귀속 시기를 그 사업 연도에 한다. 빠른 날에 대해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위탁 매매입니다. 수탁자를 통해서 위탁자가 대신 매매하게 하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는 수탁자가 그 자산을 판매한 날, 이때 비로소 판매를 한 것이고 이때 비로소 내가 수취할 권리가 확정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수탁자가 자산을 판매한 것이고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고, 주의해야 될 점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상품을 전달한 날이 아니다. 이때는 확실히 판 날이 아니니까 이때가 아닌 수탁자가 확실히 물건을 판매한 날이 위탁 매매의 귀속연도로 본다. 다섯 번째로 장기 할부 판매입니다. 우리 부가가치세에도 이런 장기 할부 판매에 대해서 일부 배운 적이 있었죠. 그래서 한 번 더 법인세법에는 어떻게 내용을 보냐면 아래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동그라미 1번이 무엇이냐?
판매 수입을 월부나 연부, 즉 월 단위 또는 연 단위로 분할하여 받는 방법인데 그것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인도일의 다음날 물건은 넘겼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일, 잔금의 지급일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우리는 장기 할부 판매라고 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기속 시기를 정하냐? 원칙, 명목가치 인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그 명목가치를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할 때 명목가치로 내가 넘긴 금액에 대해서는 입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장부가액은 송금으로 해가지고 그 차이분에 대해서 법인세를 산정하겠다. 이런 의미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특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칙은 명목가치 인도 기준이어야 하는데 현재 가치 인도 기준도 허용한다. 근데 그 뒤에 보면 제가 괄호에 뭐라 적었습니까? 결산 반영이랬죠. 즉 이때는 결산서 회계 처리의 붕괴로 반영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말 그대로 인도 시점에 그 채권의 현재 가치를 평가합니다. 우리 재무회계에서 현재 가치 평가하는 거 배웠죠. 그 뒤에 돈 받을 기간이 도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는 그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인해서 땡겨진 금액에 대해서만 장부에다가 수익을 인식하고, 그리고 기간에 흘러감에 따라서 이 기간에 따른 수익의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현대 가치에 이렇게 상각해서 산입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 현재 가치에 대해서 자세한 분계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회계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장부가액, 팔 당시의 장부가액을 송금으로 집어넣는 것은 명목가치 인도 기준이랑 동일합니다. 즉 원칙은 명목가치 인도 기준으로 하되 만약에 현재 가치를 결산서에 반영을 했다 그러면 그 현재 가치로 땡긴 금액만큼에 대해서는 그 땡긴 금액만큼에 대해서 입금으로 인정하겠다 의미입니다. 추후에 3년 뒤에 100만 원을 받을 건데 이것을 뭐 유효 이자율 12% 할인한다. 그래서 3년 전에 받는다. 그러면 여기가 뭐 X1년, X4년, 뭐 X3년 말 1월 1일 아마 땡기면 95만 1,963원이 되고 이 금액이 3년 뒤에 100만 원이 되는 것이겠죠. 근데 이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장부의 수익으로 산입하고 이렇게 기간의 안배에 따라서 흘러가는 현재 가치에 따라서는 매년 말 조금씩 상각해서 그 금액을 수익에 입금 산입한 다음에 결국에 마지막에는 이 100만 원 여기서 현재 가치 조금 더하고 현재 가치 조금 더한 금액에 대해서 결국 100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수익을 산입하는데 지금 당장은 땡긴 금액 95963만 우리가 수익으로 산입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단 결산서에 반영을 해야만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회수기일 도래 기준입니다. 요 같은 경우에도 결산서에 반영을 해야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수할 금액, 그러니까 지금 당장 회수할 금액은 없고 일부 금액에 대해서 받겠죠. 장기 할부 판매니까는 각각 그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내가 입금에 산입을 하고 장부 금액에 대해서 대응하는 비용만 송금에 산입하겠다. 그러면 그것을 결산서에 반영을 하면 그만큼도 인정을 해주겠단 말입니다. 100만 원에 대해서 1년에 50만 원씩 받겠다. 그러면 X 1년에 50만 원만 수입, X 2년에 50만 원 수입. 오케이, 인정을 하겠다. 대신에 결산서에 반영을 해라. 그렇게 분계를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회수기일 도래 기준이다. 그 밑에 보면 단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결산 반영과 상관없이 신고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혹시나 내가 그렇게 분계를 하지 않아도 원칙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분계를 하지 않으면 원칙에 따라서 명목가치 인도 기준으로 가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중소기업 경우에는 아차 내가 분계를 안 했네. 그러한 경우에도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인정을 해주겠단 말입니다. 결산서에 반영 안 해도 법인세 신고할 때 뒤늦게라도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분계를 한다면 그래도 넌 중소기업이니까 인정을 해줄게. 뒤에다가 분계를 해도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분계를 해도 인정을 해줄게. 이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용역의 제공입니다. 우리가 자산을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용역을 제공할 수도 있죠.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때는 진행 기준에 따라서 입금 산입 그리고 비용 산입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용역의 제공이 그 건설 용역의 제공이겠죠. 이러한 경우에 그 건설되는 건물의 완성도에 따라서 30%만 올해 완성했다. 그러면 총 받을 금액의 30%만 입금에 산입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원가, 올해 발생한 원가만큼을 송금 산입 이렇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도 특례가 있어요. 인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다 지으면 다 지을 때 그 소유자한테 인도를 하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인도 기준이라고 부르지만 완성 기준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아래 1번, 2번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중소기업으로서 계약기간 1년 미만의 단기간 건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하는 건설로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 단기간 건설이어야 되고, 두 번째로 결산서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으로서 계약기간 1년 미만이다. 그리고 그 비용에 대해서 결산서에 반영을 했다. 그러면 올해는 혹시나 다 안 지었어도 내년 중간에 지었으면 내년에 한 방에 인도했을 때 수익과 비용을 적으라는 말입니다. 원칙은 진행 기준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로 이자 소득입니다. 이자 소득 같은 경우에 첫 번째로 수입 이자 되면 먼저 내가 이자를 얻는 것이죠. 이때는 소득세법상 수입 시기를 준용합니다. 우리 소득세법상 수입 시기에 대해서 배웠죠. 일반적인 뭐 수입 이자 같은 경우는 그 지급받을 날 뭐 이런 식으로 배웠고, 단 금융회사는 실제 수입된 날을 수입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 밑에 단 원천 징수되는 이자와 할인액은 발생주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대부분 은행에서 받는 소득 같은 경우에는 원천 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인 거죠. 은행에서 돈 받을 때 개인이든 법인이든 14%에서 1.4% 지방소득세 해가지고 15.4%의 세금을 떼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만 이렇게 수입으로 계상을 하는데, 이때는 발생주의를 인정하지 않고 현금을 실제로 받을 때 그때를 귀속 시기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은행이 만약에 우리 법인이 1,000원의 이자를 받을 금액이 있다. 1,000원의 이자. 근데 올해 기간 경과를 해서 500원. 500원에 올해 기간 경과 보면 500원에 대해서 이자 수익을 인식을 했어요. 그러면 이만큼 이자 수익이 인식한 만큼 우리가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X 2년도에 원래 내가 1,000원을 받아야 되는 건데 X 1년도에 우리 법인이 500원에 대해서 이자 수익을 인식해서 그만큼 법인세를 냈으면, 은행에서는 실제로 이 1,000원을 줄 때 이미 500원은 과세가 된 것이니까 나머지 500원에 대해서만 원천 징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은행에 수많은 법인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법인에 네가 얼마만큼 이자 수익을 인식했니 다 하나하나 물을 수가 없어요. 물을 수가 없으니까 너네 법인에서 개별적으로 이자 수익 마음대로 인식하지 말고, 기간 경과물에 대해서 미수 수익을 인식하지 말고 그냥 은행에서 내가 줄 때 한 방에 1,000원에 대해서 원천 징수를 할게. 그러니까 한 방에 1,000원을 받을 때 그 수익을 인식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원천 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발생주의를 인식하지 않고, 돈 받을 때 너 인식해. 은행에서 우리 하나하나 너네 법인 그 이자 수익을 얼마 받았는지 빼고 나머지의 금액에 대해서만 우리가 원천 징수 못해. 그래서 현실적으로 은행에서 하나하나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금을 받을 때 이자 수익을 인식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이 있어서 우리가 원천 징수되는 일반 이자 같은 경우에는 발생주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즉 현금 실제로 받을 때 기준으로 너네 법인에서 수익을 인식해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급이자입니다. 우리가 방금은 내가 이자를 받은 경우이고요. 이제 내가 이자를 내는 경우에 어떻게 비용을 인식하냐면, 수입 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그러니까 내가 수입 시기에 속할 때 그때 지급이자에 대해서 그 비용의 귀속 시기를 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자 같은 경우에는 발생주의도 인정을 해버려요. 왜 그러냐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은행이 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발생주의, 즉 미수이자의 기간 경과물에 대해서도 인정을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번째로 배당소득입니다. 배당소득 같은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수익 시기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임대료입니다. 우리 법인도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떤 건물 같은 거 사서 임대료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한 경우에는 만약에 임대 기간, 제가 임대 기간을 안 적었는데 이제 임대 기간이 1년 이하냐 초과인 것이네요. 임대 기간이 1년 이하의 경우에 원칙상 계약상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입금 산입. 그러니까 계약했을 때 매월 말일을 받는다. 그러면 그 매월 말일에 입금 살인을 하라는 말입니다. 일종의 현금주의와 비슷한 개념인 거죠. 근데 예외적으로 기간 경과분을 결산서에 반영한 경우에는 발생주의도 인정을 하니까 둘 중에
택을 하는 것입니다. 택 1인데 예외로 할 거면 그것에 대해서는 결산서에 반영을 해라. 그러면 기간 경과분에 대해서 혹시나 내가 돈을 안 받았어도 그것을 이제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을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만약에 임대기간이 1년을 초과했어요. 그러면 무조건 발생주의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3년 이상에 대해서 임대를 계약을 맺었는데 한 방에 3년 뒤에 그 돈을 받는다고 하면 1년, 2년, 3년의 임대 수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옳게 계산이 되지 않겠죠. 올바르게 계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너 너무 장기간 계약이네? 그러면 끊어서 법인세 납부해. 이런 개념으로 1년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발생주의, 즉 기간 경과분에 따라서 임대 수입을 인식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 두 번째 페이지 보면 이제 자산 부채 평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페이지에는 항목별 손익의 귀속 시기, 즉 언제 손익을 귀속 시기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배웠다면 우리 자산 부채 평가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얼마를 그 수익 금액으로 잡아야 될 거냐 요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손익의 귀속 시기는 우리가 타이밍을 결정했다면 자산 부채의 평가는 그 금액인 어마운트, 즉 그 금액을 결정한 거에 대해서 법인세법상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첫 번째 자산의 취득가액입니다. 우리가 매입한 자산, 매입한 일반 자산인 경우에는 기업 회계 기준을 수용합니다. 즉 회계 기준상, 재무회계 기준상에 그렇게 매입한 자산에 대해서 얼마를 설정하라 해놨으면 그 금액에 대해서 법인세법도 따르겠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재무회계 기준에서 공정시장 가치로 평가를 하고 혹시나 취득을 했을 때 그 취득 부대비용 같은 경우에도 그 물건의 원가에 산입하거든요. 예컨대 우리가 건물을 샀다. 그러면 건물을 샀을 때 우리가 취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취득세도 건물의 원가에 산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재무회계 기준상을 법인세에서도 그대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의미이고요. 그게 이제 기업 회계 기준의 수용인데 두 번째로 자가건설 자산입니다. 내가 건물을 직접 지어서 사옥을 지어가지고 그 사옥을 쓸 수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내가 직접 지은 자가건설 자산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을 할 것이냐. 두 번째 자가건설 자산은 재비용 및 실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 모든 비용을 취득 원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설 중인 자산이 있을 때 건설 중에 인건비가 들어갔다. 그러면 그런 인건비마저도 몽땅 건물의 취득 원가에 산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은 인건비도 포함해서 우리가 모든 건설 중일 때 비용 같은 경우 그 비용에 대해서는 그 취득가액으로 그 건설 중인 자산의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포함을 해서 우리가 실제로 든 비용이 있겠죠. 현금 뭐 얼마 나갔다. 그러면 그런 비용에 몽땅 다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건물이 완성이 되면 건설 중인 자산이 빠져나가고 장부상 건물 이렇게 분계 처리가 되는 것이겠죠.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로 기타입니다. 그 외의 자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시가입니다. 시가에 대해서 자산의 취득가액을 봐야 되고 혹시나 이 시가대로 특수관계인간의 시가대로 취득하지 않았다. 그러면 부당행위 계산 부분에 걸려서 그래도 시가를 보는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뒤에 보도록 하고 어쨌든 일단 기타 자산 같은 경우는 시가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근데 단기매매 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의 부대비용은 취득 원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우리 재무회계 보면 단기 매매 증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장기로 보유하는 만기 보유 증권 이런 게 아닌 단기 매매 항목 같은 경우에는 그 취득 비용 같은 경우 별도의 수수료 비용으로 이렇게 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외적인 것이죠. 원래는 취득 원가도 포함해야 되는데 단기 매매 증권의 수수료는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재고 자산입니다. 우리가 제품을 파는 업체, 상품을 파는 업체면 샀을 때 그것이 이제 재고 자산으로 남겠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인데 첫 번째로 평가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가법이랑 저가법이 있는데 원가법이라 하면 우리가 재무회계에서 배운 여러 가지 법이 있죠. 뭐 개별법, 선입 선출, 먼저 나온 걸 먼저 빼는 거, 후입 선출, 먼저 나온 걸 뒤에 빼는 거, 총평균, 이동평균, 그리고 매출가격 환원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매출가격 환원법은 재무회계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인세법에서는 그것까지 인정을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 엿 총 6가지에 대해서 원가법으로 하면 인정을 한다. 근데 예외적으로 저가법, 시가에 따라서 평가한 금액이 원가보다 낮을 경우 손실 인식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내가 원재료를
100원을 주고 사왔어요. 근데 이게 연말 가서 보니까 80원이 시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20원만큼 가치가 하락해버린 거죠. 그렇다면 혹시나 네가 저가법으로 신고를 한다고 선택을 했으면 그 20원에 대해서는 평가 차손을 인정을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원칙은 원가법이에요. 이렇게 100원에 대해서 인식을 다 해야 되는데 혹시나 80원으로 시세 하락에 따른 20원에 대해서는 저가법으로 하는 경우 그것을 인정을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혹시나 20원이 올라서 이것이 120원이 됐어요. 근데 그러한 경우에는 인정 안 합니다.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평가 이익은 인정 안 하고 혹시나 저가법에 따라서 평가 이런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실만큼은 인정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재무회계 상원가법, 저가법 요거에 대해서 선택을 한다면 인정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저가법을 선택 안 했으면 원가법으로 가야 된다. 평가 방법의 적용 단위 같은 경우에는 영업 종목별, 영업 장별, 그리고 세 번째로 재고자산 종류별로 달리 평가를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종목이 다르면 그 종목에 따라 다르게 다 개별법, 뭐 구입선출법, 또 원가법, 저가법 이렇게 설정이 되고 영업장이 다르다. 그러면 다르게 이렇게 설정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최초 신고 및 변경 신고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최초 신고 같은 경우에는 즉 재고자산을 어떻게 평가할 거다 이걸 최초 신고하려면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최초 신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 법인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영위하는 게 1과세 기간 법인이다. 그러면 우리가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러면 이 3월 31일 이 과세표준 신고 기한이니까 이때까지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신고를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최초인 것이고요. 두 번째로 변경 신고하겠다. 원래 내가 신고한 방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영업을 하는 법인이겠죠. 그러면 변경하려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이때는 중요한 게 이전이에요. 이전 3개월 되는 날까지 우리가 변경 신고해야 됩니다. 11월 31일까지면 우리가 최소한 9월 31일까지는 변경 신고를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고 만약에 내가 최초 신고를 이때까지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무신고라 그럽니다. 만약에 우리가 9월 30일까지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때 신고를 안 하고 뒤늦게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임의 변경이라고 그럽니다. 이 이후에 신고하면 이것도 이 이후에 신고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내가 제때 신고했으면 제때 신고한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그 방법으로 평가를 하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무신고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다음 중 큰 것입니다. 무신고는 하나로 정해져 있네요. 선입선출법 신고합니다. 임의명령 같은 경우는 다음 중 큰 것입니다. 선입선출 그리고 당초에 신고한 게 있었죠. 당초신고법 이 중에 큰 것. 왜 이렇게 할까요? 보통 선입선출법이 그 자산의 가액이 크게 나와요. 그래서 법인세를 더 많이 낼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도 내매하면 선입선출법으로 신고한 걸로 볼게 이렇게 보고 있고 변경신고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내가 당초에 신고한 것, 당초에 옳게 신고한 것이 더 큰 경우에는 그 금액이 선입선출법보다 더 크다. 그러면 그 금액으로 평가를 할게.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임의신고를 만약에 뒤에 했다. 그러면 그 이미 신고한 사업연도까지는 이 법에 따라 가고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내가 신고한 방법에 따라 이렇게 가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 신고하면 그 신고한 연도에 바로 내가 선택한 방법을 적용하면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유가증권입니다. 유가증권 같은 경우에는 채권과 채권 외에 따라서 채권 외 이렇게 두 가지에 따라서 평가 방법이 다릅니다. 먼저 채권 같은 경우에는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 선택하면 되고 채권 외 같은 경우에는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요거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유가증권 같은 경우에는 주의할 게 재고자산처럼 저가법이 없다. 요거 하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최초 신고 및 변경 신고 기한에 대해서는 우리 그 재고자산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무신고 또는 임의평가 방법 같은 경우 재고자산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무신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증권이죠. 무신고.
유가증권 같은 경우에는 총평균법으로 갑니다. 만약 유가증권이 이미 변경했다. 그러면 선입선출법이 아니라 총평균법. 이게 더 정확하다고 보는 것이죠. 유가증권에서는요. 그리고 당초 신고랑 큰 금액으로 간다. 똑같은 것이고 어쨌든 임의나 무신고 있을 때 유가증권은 재고자산의 선입선출법이 총평균법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평가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따 문제 풀 때 한번 기회 되면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로 외화자산이나 외화부채입니다. 외화자산, 외화부채 같은 경우 첫 번째로 보시면 금융회사로서 외환자산 부채 같은 경우에 해당 사업연도 말에 매매 기준율로 평가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사업연도의 매매 기준율, 그러니까 매 사업연도 말마다 평가 손익을 인식을 한다는 의미인 것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금융회사로서 환해지 상품, 그러니까 외화자산 부채 중에서 환해지 상품이냐 일반적인 외화자산 부채가 있는데 일반적인 외화자산 부채가 아닌 환해지 상품이랑 일반 회사, 그러니까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 환해지만 외화자산 부채는 위로 가면 되고 그리고 일반 회사는 환해지 상품이랑 외화자산 부채, 일반적인 외화자산 부채에 대해서 아래 1, 2 중 선택을 하면 됩니다. 아래 1, 2가 무엇이냐? 평가자산을 인식하는 방법과 평가자산을 인식하지 않는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평가자산을 인식하게 되면 우리가 매년 말 평가를 해야 되고 평가자산을 인식하지 않는 거는 최초 살 때 그 금액에 대해서 팔 때 한 방에 실은 손익을 인식하지 매년 평가 손익은 인식하지 마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고 한 번 선택하면 매년 이렇게 우리 법인세 어떻게 낼지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것이니까 5개년도 강제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법인세 쇼핑을 하지 마라 이런 의미인 것이겠죠. 그리고 밑에 보면 비화폐성 자산, 화폐성 자산이 아닌 비화폐성 외화자산이나 외화부채 같은 경우에는 화폐성 자산이 아니므로 기말평가손익은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가상자산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52페이지 문제 1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인데요. 법인세법의 손익 인식 기준은 권리 의무 확정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발생주의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 아니죠? 우리 기업회계 기준을 보충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일부 발생주의도 인정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문제 3번. 주 3일에 신입사원이 제2기에 인도한 물품 매출액 100원이고 매출원가 60원에 대해서 현금을 수령한 제3기에 매출을 인식한 경우 필요한 2기, 3기의 세무조정은 나와 있습니다. 단 회사는 재고자산 실사를 통해서 매출원가 및 기말 재고자산을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칠판을 지우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가 물품, 일반적인 물품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 귀속 시기가 언제 그랬습니까? 인도 기준이 됐죠. 그런데 우리가 2기에 인도했어요. 근데 2기에 인도를 했는데 우리가 3기에 매출을 인식을 했네요. 그러니까 잘못 붕괴를 하게 된 것이겠죠. 세무상으로는. 우리 그래서 회사 같은 경우 2기 3기에 매출을 인식했으니까 매출 같은 경우에 우리는 2기에는 인식 안 했어요. 근데 세무상 얼마나 인식해야 되냐? 100원은 인식해야 되겠네요. 왜냐? 인도를 한 날이 이때니까. 그러면 우리가 100원에 대해서 매출을 인식해야 되니까 입금 산입. 그리고 일반적인 자산이니까 유보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야 되고 3기에 우리 매출을 보고 있는 겁니까? 일단 매입은 아니고요. 3기에 보면 회사 같은 경우 매출에 대해서 이미 아니죠. 3기에 우리가 매출을 인식했댔죠. 100원 인식했는데 우리 이미 세법상에는 2기에 100원을 인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3기에 인식할 매출은 없는 것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회사가 100원 매출을 더 인식했으니까 입금 불산입 이게 회사가 인식한 만큼 줄여야 되는 것이겠죠. 이거는 늘려야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100원이 이때 추인돼서 사라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기에는 입금 산입 100원 유보 3기에는 입금 불산입 100원 유보, 마이너스 유보. 그래서 4번이고 우리 그러면 매출원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 실사를 통해서 인식했댔죠. 우리 매출원가 같은 경우에 실사를 통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인식을 했으면 딱히 세무조정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법상 기준이나 회계사 기준이랑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문제 5번. 중소기업이 아닌 주 3일 건설의 단기 공사 내역이다. 제시된 공사에 대하여 회사가 모두 회계 기준에 의한 진행 기준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 올바른 세무 조정은 중소기업이 아니네요. 그럼 우리 건설 같은 경우에 진행 기준으로 해야죠. 진행 기준으로 해야 되는 원칙으로 했으니까 옳게 했네요. 그러면 우리 세무조정할 게 있습니까? 없죠. 정답은 4번 세무조정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따라서 붕괴한 것이 세법상이랑 일치한 경우에는 우리 따로 세무조정 사항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목적상 일부러 문제를 내기 위해서 회사랑 세법상 이렇게 달리 붕괴 같은 경우를 설정한 것이 많고, 우리 실무적으로는 엔간한 대부분의 내용들은 회사의 회계랑 세법상 내용이랑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세무조정사항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거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진행 기준으로 올바르게 회계 처리했으니까 세법상도 오케이, 진행 기준 인식 둘 다 일치하네요. 그러니까 세무조정사항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동그라미 4번이 정답이었고요. 문제 7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 3일에 25기 세법에 따른 재고자산 평가액으로 오른 것은, 우리 재고자산 평가 문제 드디어 나왔네요. 자, 보겠습니다. 회사는 25기 10월 20일에 제품 평가 방법을 총평균법에서 이동평균법으로 변경 신고하고 실제로 장부에 이동평균법에 따른 평가액을 기록하였다. 우리 그러면 제품 먼저 보면 되겠네요. 제대로 했는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3일에 25기죠. 최초 신고는 아니고 원래 총평균법을 썼네요.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되나요? 회사가 한 사업연도의 말이 12월 31일이죠. 그러면 우리 9월 30일까지 최소한 변경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10월 20일, 늦었네요. 그러면 일단 우리 회사가 한번 신고한 것을 볼게요. 총평균법에서 이동평균법은 얼마입니까? 1,800만 원. 세법상 얼마로 신고해야 되나요? 우리 임의 변경 같은 경우에 선입, 선출, 그리고 직전, 올바른. 그러니까 직전 올바른이 아니라 선택. 그러니까 변경 전에 선택한 거 그걸 써야 되겠죠. 그러면 선입 선출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천만 원이고 직전에 우리가 총평균법을 썼네요. 이렇게 쓴 게 총평균법이니까 2천만 원이 되겠네요. 큰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법상이 200만 원 자산이 큰 것이죠. 그럼 200만 원 입금 산입 유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저장품 한번 보겠습니다. 저장품. 회사는 얼마 인식했나요? 저장품에 신고한 평가 방법인 총평균법으로 평가하였으나, 총평균법을 평가 제대로 했네요. 총평균법 했는데 세법상 계산 실수로 50만 원을 과소 계산하였습니다. 1,850만 원 평가하였네요. 우리가 실수로 잘못해서 이렇게 평가한 거 있죠. 이거는 임의 변경으로 우리가 안 봅니다. 실수는 그래도 봐주겠다. 그러니까 옳게 평가한 걸로 다시 정정을 해라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 실수로 평가한 거 50만 원만 다시 올리면 되겠죠. 그러면 세법상이 50만 원은 잠시만요. 저장품이네요. 제가 착각한 면이 있습니다. 저장품에 총평균법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면 800만 원. 근데 계산 실수로 50만 원 과소평가하였다. 그러면 750만 원으로 평가를 했네요. 근데 세법상은 총평균법 그대로 가니까 50만 원 더 평가를 높여야 되겠네요. 그럼 50만 원 입금 산입 유보. 그러니까 세법상도 인정을 해주겠다. 그러면 네가 잘못한 것만 조정을 해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고자산 평가액을 오른 것은 이 세법상 평가액을 말하는 것이겠죠. 2천만 원 더하기 800만 원이니까 2,800만 원이 정답이겠습니다. 따로 세무조정은 물은 거 없는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한다. 평가는 이렇게 조정한다라고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9번. 다음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 3일이 20기 7월 1일에서 서울은행에서 1년 만기 정기 예금을
가입을 했네요. 근데 정기예금 만기는 26년이에요. 26년 6월 30일이고 이자 지급 시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이다. 원천징수 대상이랬어요. 그럼 우리 이거 현금주의로 간댔죠. 발생주의 인식 안 하고. 왜? 은행이 일일이 다 확인하기 힘드니까 현금주의로 가는 것이다. 당해 정기예금의 만기 시의 이자는 2억이고 회사는 이식기 결산 시 기간 경과분 미소수익 1억 원을 영업수익으로 계상하였다. 이러한 회계 처리에 대한 회사의 21기 세무조정은 우리 현금주의니까 미수수익 1억 인식한 거 인정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이식기 회사는 1억 원의 미수수익을 인식을 했어요. 근데 세법상 인식을 하면 안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1억 원에 대해서 송금산입해야 되겠죠. 줄여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5 되는 건데 21기 가서 우리가 실제로 그 돈을 찾을 때 회사는 인식을 안 했겠죠. 회사는 남은 1억만 더 수익을 인식을 했겠죠. 그러면 세법상은 이때 한 방에 2억에 대해서 인식해야 되니까 1억에 대해서 수익을 늘어나겠네요. 그러니까 입금 산입 유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1억이 추인돼서 없어지는 모양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가 뭐였나요? 21기 세무조정. 요 21기 세무조정 물었네요. 그러니까 1억 입금 산입 유보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문제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법인세법상 재고자산비 유가증권의 평가 방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인데요. 법인이 보유한 채권의 평가 방법은 선입선출법, 총평균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이다. 아니죠. 우리 채권은 세 가지가 있었죠.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번 교환 보시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문제 13번. 제빵을 영위하는 주 3일은 당해 사업연도 결산 시 다음과 같은 평가 손실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상 송금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올바르게 묶인 것은 보겠습니다. 세법상 송금으로 인정된 것은 무엇이냐? 기읍, 장부금액 6억 원인 기계장치가 태풍으로 인해서 파손이 되었네요. 그래서 시가 5천만 원으로 감액하고 손상차손 5,500만 원 계상하였다. 우리 요게 이제 일반적인 그런 기계장치 유형자산에 요게 평가 차손이 인정된다 그랬습니까? 안 된다 그랬습니까?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우리 세 가지 경우 평가 차손 인식하는 경우 있잖아요. 재고자산 파손 부패했다. 그리고 유형자산 요게 시설에 낙후나 폐기했다. 요런 것들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유형자산이 태풍으로 파손됐습니다. 태풍으로 파손되니까 우리 평가소실 그 예외 두 번째 인식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것이고 두 번째 빵이 부패했네요. 제빵업 영위하니까 빵이 우리 재고자산이잖아요. 재고자산 부패로 평가손실 우리 첫 번째 요거 인식해야 할 수 있으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도 평가손실 계산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외국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기말 환율을 적용해서 평가손실 5천만 원을 계상하였다. 우리 비화폐성 자산 같은 경우에는 평가손실 인식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외화자산 부채에서 배웠죠. 그래서 디귿은 아니고요. 정답은 기역 니은이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5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 평가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정답은 2번인데요. 틀린 것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1번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단기 매매 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은 부대 비용을 취득 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죠. 우리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별도로 비용 처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것이고요. 동그라미 3번 유가증권의 평가 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동평균법이 아니라 총평균법이죠. 총평균법. 그래서 3번도 틀린 것이고 동그라미 4번 유가증권 평가 방법을 임의로 변경할 경우에는 선의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초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 그럴듯한데 선의선출법이 아니고 총평균법입니다. 우리 선의선출법이랑 당초 신고한 거랑 비교하는 것은 재고자산이었죠. 그래서 유가증권은 선의선출법이 아니라 총평균법이랑 당초 신고 방법이랑 비교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틀린 것이고 맞는 것은 2번입니다. 우리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부터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